고조가 마냥 최강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개토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적어도 고조가 개토에게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오 옥절편이 나가 시부야 사변이 나가 주술회전이 다르게 풀렸을 수도 있겠죠. 7번의 분열은 고조는 도리어 개토처럼 이상주의자 1번처럼 돼요. 고조 같은 경우에는 7번 유형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7번의 주된 특징은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4번이랑 아예 다르죠?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외부적으로 주의를 돌려요. 근데 잘 생각해봐. 고조한테 그런 특성이 작중에서 나왔냐? 애매해. 안 나왔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그냥 애매해. 애초에 고조의 심리나 캐릭터 성장 배경에 어떤 어둠에 대한 묘사, 이 사람의 심층적인 심리에 대한 묘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에요. 고조 유형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꿀팁을 줄 수 있겠다. 애니어 유형을 어떻게 찾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에도 유형 찾기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는데 아마 이게 자기 유형 찾기 힘든 사람들한테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조 유형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잘 지켜보고 자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7번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재밌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을 깨고 사고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여러 선택지를 열어놓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7번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호기심은 사고의 특성 중에 하나라서. 그 아이디어가 많고 자유분방하게 사고하면 어때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제한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라면 결혼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제도로 한 상대한테 묶이는 것조차 굉장히 갑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갑갑하구나 정도인데 7번한테는 그 갑갑한 게 진짜로 실질적인 느낌이야. 완전히 목을 조르고 여기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느낌? 그 정도여서 얘네들은 외부로 주의를 돌리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야. 자유를 찾아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자유를 그만큼 중시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지시를 받기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는 거, 뭐 어떤 계급, 서열 같은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조도 보면 어때요? 그 주술고전의 수뇌부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계급 서열 제도를 굉장히 싫어하고 주술고전의 교사이지만 학생들한테 어떤 권위 있는 교사라기보다 친구 같은 선생님? 좀 가깝고 동등한 관계를 추구해요. 그러네. 이 사람 엄청 싫어하잖아요. 혐오하던데 거의. 그치.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친근하게 대하고. 7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긍정적이고 밝은 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나미가 마이토랑 싸우면서 그 고조 서투를 회상할 때 대가리 콧바. 머리 오빠. 예, 대가리 오빠. 대가리 콧바수 상상하잖아요. 약간 뇌 없고 해맑게 막 뛰어다니는 식으로 그런 것처럼 자신감 있고 걱정 없는 이미지가 많고 그 이미지 아래에 뭘 숨기는 거냐면 자신의 고통이나 염려되는 거, 걱정 같은 걸 그런 이미지 아래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바보스러움이 어떤 느낌이냐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깊은 면을 무시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도망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지향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7번들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농담을 잘해요. 부정적이거나 뭐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아요. 되게 낙관적인 이미지가 강하기도 해요. 굉장히 낙관적이죠. 특정한 무언가에 열렬하게 고착되어 왜곡되는 면을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즉 미덕의 반대가 뭐죠? 덕미. 악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애니어 유형별로 악덕이 있어요. 어떤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인식이 그 유형의 삶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해요. 이게 열정인 거죠. 악덕. 7번 유형의 열정은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건 내 유형의 성격이 나를 어떻게 가두나 진정한 삶의 성취와 반대되게 하는 왜곡된 인식 현상이 무엇인가? 자꾸 무언가에 나를 집착하게 하는 게 그게 뭔가? 진정한 삶을 느끼는 것과 반대로 자아 성취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뭔가를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은 뭐에 집착하냐? 7번의 열정은 탐욕과 탐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닉이 뭐냐? 쾌락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태도예요. 거기서 비롯되는 게 탐닉이거든요. 7번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경험, 여러 가지 계획, 끊임없는 아이디어, 혁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듣기만 해서는. 잘 생각해보면 슬픔이나 비관적인 게 마냥 나쁜 거냐? 아니요. 슬픔과 비관도 마냥 나쁜 거라고만 할 수는 없고 어떤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났는데 끊임없이 즐거운 쾌락에 집착하는 것도 너무 긍정적인 거에만 집착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거, 내가 고통을 마주하는 게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되게 진실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근데 7번들은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는 데 집착한다는 거야. 그런 감정들을 악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통이나 슬픔? 이건 악덕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도 없는 즐거움, 쾌락에 대한 탐닉, 탐욕을 나의 미덕이다 라고 곡해하는 데서 이 열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건 자신이 원하는 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머리형의 근간은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안은 어디서 기인했냐면 머리형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감각이 남아있어요. 어린 고조로 따지자면 고조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최강이었잖아요. 유관을 가지고 있고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주술사잖아. 자신의 욕구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고조의 엄청난 능력이 주술고전의 통제를 벗어나게 만들기도 해요. 엄청 세니까 위에서 수뇌부가 뭐라고 짓거리던 간에 그냥 내 독고다이로 갈 수가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그 통제를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인 동시에 뭐가 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이에요. 왜? 난 최강이니까. 고조한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게 양날의 검이야. 고조의 고통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최강자로서의 그 지위에 기원해요. 고조가 만약 최강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개토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적어도 고조가 개토에게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오 옥절편이 나가 시부야 사변이 나가 주술의 전이 다르게 풀렸을 수도 있겠죠. 아마 예상컨대 개토는 기꺼이 고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주술고전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함께 주술세계의 계획을 손잡고 꿈꿨을 수도 있어요. 후타리데 사이kyō다까라 지켜야 할 대상이 남아있다면 개토는 절대 주술고전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개토에게 있어서 고조는 절대 지켜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술계를 변혁시킬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혁시키지 않는 고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토는. 그래서 고조 사토루는 최강이기에 혼자가 되었죠. 가장 아꼈던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게 재밌네 이렇게 보니까. 뭐 이타도리 덴지시는 덴지. 뭐 어디 총구석 지나가는 아무개시 정도의 그치? 비중이고 뭐 고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가 더 재밌지 않아? 훨씬 재밌네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막혔어. 너무 최강이라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시오님한테 애니어 코칭을 받았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랬더라면 무엇도 사이kyō가 됐을지도. 그래서 7번이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그 애니어 코칭 시켜보면은 7번 유형으로 많이 착각하거든요. 왜냐면 7번이 그림자가 그렇게 안 긁혀. 많이 안 긁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도 많아 보이고 그 서술되어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해서 7번으로 많이 착각해. 근데 그만큼 긍정적인 면이 많아 보이는 만큼 그 아래에는 억눌린 부정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빛에는 그만큼의 그림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7번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잠깐만 현재 긍정적이어 보이는 뭔가에 기대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7번이 책임감 없어 보이는 이유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유죠. 안 그러면 내가 그 공허함에 잠식되고 말 텐데. 이게 무서운 거야, 7번한테는. 내 안에 그런 공허감. 아까도 말했지만 7번한테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턱끝까지 차오르는 되게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질식감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외부로 돌렸다가 자꾸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이 계획이 안 되면 또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또 다른 희망에 기대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미래의 계획을 사는 사람들, 미래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7번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4번이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았듯이. 고조가 계속해서 주술고전의 다음 세대를 이끌려고 하잖아요. 이것조차 어쩌면 고조가 그 내면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고조는 엄밀히 말해서 발전 방향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7번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번의 그 어둠이냐 그림자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인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7번이 맞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내면을 안 보여줬지만 그래서 더 7번밖에 오히려 그러네. 7번의 캐릭터인데 내면을 보여줄 수가 없네. 왜냐면 지들이 내면을 안 보거든. 그래서 오히려 7번이 수밖에 없는 이유의 방증이 된다. 7번 유형 같은 경우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고통이다.
이게 갈등이다라는 것조차 부정해. 그리고 낙관주의로 극복하고자 하거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게 문제를 계속 회피하게 하잖아. 계속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사고방식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미래를 자꾸 본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정작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다시 또 회피. 그게 또 7번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그렇게 해서 미래의 계획으로 계속 피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개토의 분열을 눈치챘어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하면서 말을 걸지 않았던 고조처럼.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고조가. 그 헤어곡절편 엔딩 노래의 등불에서도 나오듯이 개토의 선의가 모두 없어지기 전에 고조에게 전부 이야기했었어야 했다. 고조는 그걸 알아차려야 했다. 저는 그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나왔던 일화를 하나 들려주고 싶어요. 용 같은 건 없어 라는 어린이 동화책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날 아침 빌리라는 꼬마가 용을 발견해요. 집에서. 근데 발치에 앉아있는 되게 고양이만한 사랑스러운 용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용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응? 용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용은 점점 외면하는 사이에 커지기 시작해 집 전체를 가득 채워버려요. 그래서 청소도 못해. 청소하려면 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몸뚱이가 사방을 가로막아. 도무지 집안일이 끝나지 않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용이 더 커져서 집채를 들고 훌쩍훌쩍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공터로 변한 뒤였지. 아빠는 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도로에 널브러진 용을 발견하고 용의 머리와 목으로 기어올라 가족이 상봉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엄마는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용 같은 건 없어. 근데 빌리는 이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죠. 고집을 부리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용은 분명히 있어요, 엄마. 그제야 용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용이 있다고 말한 걸 인정하는 순간 다시 작아지기 시작해 고양이만한 크기가 돼요. 그제서야 엄마가 눈을 깜빡이면서 풀을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조금 전에는 용이 그렇게 커졌지? 빌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주목받고 싶었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혼돈은 조금씩 떠올라요. 원망과 미움 같은 것들, 갈등과 고통은 조금씩 차곡차곡 정립이 돼. 지저분한 것들이 모두 감춰지고 그 밑에서 그 용 같은 것도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감정의 찌꺼기, 우리가 회피해왔던 고통의 찌꺼기들을. 그러다가 갑자기 삶을 뒤흔들 정도로 커져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증오와 권태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밀어뒀을 때에 드러나지 않는 곳. 빌리의 집 양탄자나 개토의 마음속에서는 용이 자란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용이 자란다. 그게 어느 날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나면 집이 뿌리채로 흔들린다. 이건 1번 개토의 억압으로도 7번 고조의 회피로도 합리화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과연 정말 낙관주의적이고 좋은 태도일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일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낙관주의인지 회피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일도 없어요. 뭐가 나를 괴롭게 하는지, 뭐가 나를 슬프게 하고 지겹게 하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평생 괴롭히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아무 심사숙고도 하지 않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으면 용이 내 집을 떠나는 혹은 개토를 영영 잃어버리는 재앙을 모면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7번의 분열은 고조는 도리어 개토처럼 이상주의자 1번처럼 돼요. 나는 그 개토의 이상의 그림자를 고조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개토가 그렇게 바꾸고 싶어 했었던 걸 고조는 고조 나름의 이상을 쫓고자 하는 방식으로 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분열한 방식은 아닐까? 라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죠. 자기의 계획과 현실이 계속 부딪히면서 좌절을 겪으면 7번은 실제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세상에 대해 불행감과 비판감을 느껴요. 마치 1번처럼. 그래서 이상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7번이 뭔가 최강인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확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무서워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순수 악 빌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7번이 성장하려면 5번이 돼야 돼요. 5번은 되게 전문가, 관찰자 이런 캐릭터잖아요. 되게 차분하게 하나에 깊게 내려가는 게. 이게 어떻게 7번이 5번이 될 수 있냐? 있을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가능성에 따르는 불가피한 고통과 함멸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기보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것만으로 무수한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몰입 가능한, 현재 달성 가능한 지금의 선택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만 있다면 7번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7번 성장의 키예요. 지금 여기 다른 가능성, 다른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선택에 집중하는 거. 그림자를 마주하는 단계에서 7번이 어려운 감정이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그 고통을 마주할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성숙해집니다. 이게 5번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죠. 전문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조 같은 경우도 무라사키를 쓰고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그 전문화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현재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의 이제 주력의 성장을 꿰찰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술회전의 회오곡절 편 고조와 개토를 통해서 각자 애니어그램 유형을 해석해봤고 각자의 애니어그램 방향의 성장과 후퇴, 코치 관점에서의 조언도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를 단순히 한때 친구였던 적대적 관계?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얄팍하다라고 봐요. 개토는 그저 빌런은 아니니까. 만약 둘 다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되게 보완 가능한 점이 많죠. 개토는 고조한테서 그 1번에게 필요한 유연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고 고조는 개토한테서 기준을 확립하고 중심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 같아. 그게 고조의 어떤 이상을 쫓는 것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같이 잡아줬을 수 있겠죠. 이상 중심과 유연성을 통합하는 굉장히 보완적인 조합이었는데 그래서 둘이어서 최강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렵죠. 이게 둘 다 자기 성장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아야 가능한 조합이니까. 뭔가 최강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그런 고통, 불안,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완전 극단의 형태의 어떤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서사조차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혼자서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결국엔 그게 말씀하셨던 고착화되는 방식이니까 결국 혼자서는 분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무던한 수련과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애초에 노로이, 저주라는 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저주의 능력이 세면 쓸수록 주력이 센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잘 통합하려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숙해야 할 수밖에. 그리고 모든 유형의 강함이라는 게, 그리고 모든 캐릭터? 이런 서사에서 강함이라는 게 이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게 중심이 잡히지 않고서는 너무 허점이 많고 스스로 분열하거나 자멸할 가능성도 많아서 그래서 건강하게 통합되지 않은 강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런 분석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코칭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고요. 자기 이해와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8회 과정이고 1회에 4시간씩 6명 소규모 그룹 코칭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와 교본이 되어줍니다. 대화와 코칭과 활동을 같이 나누면서 애니어그램도 물론 가르칠 거고요. 커리큘럼은 일단 내 애니어 유형을 발견하고 심층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애니어 코칭 워크북을 통해 실습하는 과정도 필수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어긋나 있는 성격에서 벗어나고 중심 기준을 재설계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도 애니어그램을 분석하면서 둘이서 최강이 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개토와 같은 친구가 떠올랐다면 함께 받아봐도 좋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혼자보다도 같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오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훨씬 도움이 돼요. 특히 결혼을 고려 중인 커플이 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내가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그 과정을 마주하고 연습하고 보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석 시리즈는 계속 할 예정이고, 이게 캐릭터를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 자신과 연결해보고 그리고 내 내면 여행으로 확장하는 게 이 콘텐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그 통찰을 나눠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의 캐릭터 분석은 꾸준히 올라올 예정이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음 내용의 인사이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